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시아 인문자산 5번째 강의를 맡은 서강대학교 강희정입니다. 벌써 5번째 강의인데요. 앞에 그 4분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태국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한 다양한 공부를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그 앞에 하신 선생님들과는 달리 태국 불교 미술을 중심에 두고 태국의 불교 미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메이징 타일랜드라고 하는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전에 전시되어 있는 불교 미술을 주 대상으로 해서 그 배경이라든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그 불상이나 다른 그 미술품들을 볼 것인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그 굉장히 훌륭한 안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미술 작품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오늘 강의는 그 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으로 꾸려봤습니다. 태국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들 여행을 다녀오시고 뭐 방콕만이 아니라 치앙마이라든가 뭐 여러 곳을 그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시는데요. 태국의 역사는 태국의 그 넓은 영토만큼이나 다양하고 다변화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미술 역시 마찬가지고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태국으로 전파돼서 그 이후 태국화되면서 태국적인 불교 미술을 만들 때까지 약 1500년의 여정을 짧지만 오늘 이 2시간 강의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불교 미술은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일찍 들어왔을 때 상태의 그 불교 미술은 지금 잘 남아있지 않고요. 조금 지난 상태부터 그 불교 미술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토착화 단계는 6세기부터 13세기 정도까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드바라바티와 롯부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불교 미술이 만들어졌던 때이고요. 그때 당시는 사실상 오늘날의 태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늘 현재 캄보디아가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크메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크메르의 영향력 아래서 크메르 미술과 조금 비슷한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단계라고 하면 태국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코타이 왕국이 성립되었던 시기고 스코타이 왕국이 지속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더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타이적인 미의식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이념적인 지향, 불교 신앙 이런 것들이 반영된 미술이 많이 만들어져서 고유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장식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유타야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아유타야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적인 이상국가를 건립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그 왕과 그 왕의 권위 이런 것들을 불상에다가 반영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식적이고 화려하고 머리에다가 굉장히 그 복잡하고 값비싼 그런 보석으로 장식한 보관을 쓴다든가 몸에다가도 그런 그 장식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시기는 이제 그 현재의 라타나코신 왕조가 들어선 이후 근대적으로 태국의 그 고유한 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태국 이런 그 모습들이 반영되어서 그 새로운 단계로 또 도약하는 굉장히 늘씬늘씬하거든요. 아주 늘씬하고 팔등신에 가까운 그런 그 날씬한 그 신체를 만드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 시기는 서구에서 새로운 미술의 영향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구 미술의 영향을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 태국의 불상도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지만 이 4단계로 나누어서 태국의 불교 미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의 태국은 타이족의 국가입니다. 타일랜드 그 타이의
랜드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족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타이족이 만든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족이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타이족이 중심이 돼서 그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문화와 예술을 만들었던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엔 어땠느냐? 그 이전에는 몬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먼저 동남아시아 대륙부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국도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면 고대에서 중세 초기까지는 몬족의 문화, 그리고 중세 초기 다음부터 현대까지는 타이족의 문화, 이렇게 종족적으로 따졌을 때 두 개의 큰 종족이 만들어낸 문화와 예술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불상은 몬족의 미술이고 가장 이른 시기의 태국 불교 미술,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국 불상은 보시는 대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인도풍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퉁퉁하다고 할까요? 몸이 신체가 좀 퉁퉁한 편이고 이목구비의 윤곽이 굉장히 뚜렷하고 입술도 두껍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친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체는 딱 보시면 한가운데 이렇게 금을 그어 보시면 양쪽이 좌우 대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면 중심에 대칭적인 신체를 보여주는 것이 이 초기 태국에서 처음 불교 미술이 만들어졌을 때 만든 그런 그 불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왼편의 몬족의 불상이 굉장히 듬직하고 안정감 있고 무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요것이 이제 그 초기 드바라바티 미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와 달리 오른편에 보시는 타이족의 시대에 만든 불상은 날씬합니다. 그죠? 왼쪽의 불상과 오른쪽의 불상을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 불상이 훨씬 날씬하고 날렵하고 바람에 이렇게 휘청휘청 날아갈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타이족이 만든 타이족의 미감을 반영한 그런 불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도 보시면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얼굴도 보시면 얼굴이 아주 고운 달걀형이에요. 몬족의 그 불상의 얼굴은 약간 네모나다고 할까요?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얼굴인데 비해서 타이족 불상의 얼굴이 일단 달걀형이고 이목구비의 윤곽이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낭창낭창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섬세하고 유연한 그런 그 윤곽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굴부터가 굉장히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죠. 이것이 몬족과 타이족이 추구했던 미의식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들이 각각 만들어내는 방식과 만들 때의 주문자 또는 이거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 승려 집단, 이런 사람들의 그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타이족 불상의 예를 보시면 신체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리드미컬하죠. 율동감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막 살랑살랑 걸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그거 전체가 어떤 그 초월적인 이미지, 영적인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이족의 미술이다. 그런 그들의 미의식이 이렇게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반을 갈라서 몬족의 미술과 타이족의 미술은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동남아시아에 언제 들어왔는가? 불교는 이미 기원전 350년경부터 시작해서 기원 전후, 기원 후 300년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대거 인도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이주하면서 불교가 같이 전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불교는 불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불교만 갖고 온 건 아니거든요. 힌두교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를 같이 가지고 온 인도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각지, 태국을 포함해서 태국, 미얀마, 그리고 말레이 반도 이런 쪽으로 가면서 현지에 정착해서 지역사회와 융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종교인
불교와 힌두교를 동남아시아에 전파하면서 불교가 퍼지게 됐고요. 대체적으로 세계 불교 인구의 한 40% 정도가 동남아에 거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태국은 전 인구의 한 95% 정도가 불교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태국이 뭐 불교가 국교다, 이거는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불교를 안 믿어도 되지만 사회 문화에 깊숙이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불교를 피해가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주로 동남아시아 대륙에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도 압도적으로 불교가 많습니다. 처음에 불교가 전해지고 그 뒤에 널리 확산이 될 때는 대승불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태국과 미얀마를 상좌부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좌부 불교는 예전에는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승은 크다라는 뜻이고, 마하야나 부디즘이라고 해서 대승은 큰 것을 탄다라는 뜻이고, 소승은 히나야나라고 해서 작은 것을 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승과 소승 그러면은 왜 그 우리가 우스갯말로 나는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 다녀, 그러면서 전철을 타실 때가 있죠. 전철이 비싸니까 비싼 차를 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우스갯말이고, 큰 것을 탄다라고 하는 것과 작은 것을 탄다고 할 때는 어쩐지 거기에 우열의 그런 관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소승이라고 불렀던 것을 지금은 대승과 상좌부 불교, 테라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그 태국에 불교는 언제 전해졌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시아의 불교가 전해진 것과 태국의 불교가 전해진 것은 사실은 비슷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지금 여기 적어드린 것과 같은 그런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영어로 써드린 그쪽 부분에 보시면 마하자나카 자타카, 그 다음에 마하니데사, 이런 그 인도 책들입니다. 인도에 있는 그 이야기 책, 이런 쪽에 수바르나 부미라고 하는 곳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수바르나 부미 또는 수완나 부미 또는 수바르나 미파, 이런 식의 그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황금의 땅, 황금의 섬, 이런 그 의미입니다. 물론 그 인도 말이고요. 산스크리트입니다. 그 인도 고대 문헌 속에는 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황금으로 가득한, 생각을 해보세요. 황금이 가득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황금으로 가득한 땅에 대한 굉장히 추상적이고 뭔가 이렇게 극찬을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어디냐? 마하자나카 자타카하고 마하니데사 이런데, 그 다음에 그 로마의 프톨레마이오스가 쓴 지리학 같은 데도 금국, 금이 많은 나라,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수완나 부미라고 하는 곳에 아쇼카, 인도의 그 전륜 성왕이라고 알려진 아쇼카 왕이 2명의 전법 승려를 보내서 불교를 전하게 했다, 이런 기록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쇼카 왕은 기원전 3세기경에 살았던 왕이에요. 인도 왕인데. 그런데 이 아쇼카 왕이 불교를 포교하게끔 승려를 처음 보낸 곳이 수완나 부미고, 이 수완나 부미가 어딘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 기록에 뭐 수완나 부미라고 썼건 수완나 미파라고 썼건 뭐라고 썼든지 간에 그게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게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이 수완나 부미가 어디인가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논쟁이 있었는데, 태국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완나 부미다. 아쇼카 왕이 불교를 전파시킨 최초의 지역, 최초의 땅, 최초의 나라가 우리나라다라는 것이 태국의 주장입니다. 태국에 한번 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방콕 국제공항의 이름이 뭔가요? 방콕 국제공항의 이름이 수완나붐이잖아요. 그 국제공항을 지으면서 의도적으로 수완나붐이라는 이름을 갖게 합니다. 지어줍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불교의 종주국이다. 불교가 시작된 곳은 인도지만 불교의 종주국으로서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완나부미가 우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불교가 전해진 땅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 태국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일 처음부터 태국에 우리가
그 박물관에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그런 불상과 같은 것을 만들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최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몬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먼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대륙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미술이 가장 중요했었고 먼저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저 불상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고요. 베트남의 빈딘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된 목조 불상입니다. 불상은 인도에서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된 것처럼 불상도 인도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지만 그 불상이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한국에까지 전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불상 가운데 목조 불상으로서는 지금 보시는 사례가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즉 베트남에서 나온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이곳은 원래는 베트남 땅은 아니었고 옛날에는 캄보디아 땅이었습니다. 똑같이 이 태국 내륙 역시 캄보디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이때 캄보디아에는 후난이라고 하는 고대 왕국이 있었습니다. 후난이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태국 영토도 거의 이 그 후난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 발견되거나 출토된 불상들도 가장 최초기의 예는 지금 보시는 대로 굳이 나라를 따지자면 캄보디아, 즉 크메르에 있었던 후난이라는 그 나라에 속하는 그런 미술이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과거 후난의 영토입니다. 오른쪽 끝에 참파라고 써드린 부분은 오늘날 베트남의 중부지방이고요. 후난이라고 제가 글씨를 써드린 그 부분이 사실은 저쪽이 이제 크메르와 그 캄보디아죠. 캄보디아와 태국이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노란색으로 칠을 해드린 부분이 전부 다 후난이라고 하는 그 고대 왕국의 영토였는데 이 지역이 사실 내륙은 거의 다 지금은 태국령입니다. 그리고 판판이라고 써있는 왼쪽에 글씨 보이실까요? 저쪽이 이제 말레이 반도인데 말레이 반도에 그 판판이라는 글씨가 있는 저 지역까지가 사실상 오늘날 태국의 영토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와 베트남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노란색으로 칠해드린 이 부분은 원래는 후난의 영토였고 지금은 태국의 영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두 개의 사진 모두 베트남 남부, 옛날에는 캄보디아 땅이었던 곳에서 발굴된 목조 불상입니다. 이 목조 불상들이 방금 말씀드린 드바라바티 태국 내륙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불상들을 받아들이면서 태국의 최초의 불교 미술인 드바라바티 미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태국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땅이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태국이 땅이 워낙 넓다 보니 굳이 영역을 나누자면 오늘날의 태국은 지금 보시는 파란색 영토 저 맨 위에 란나라고 쓰여 있는 저기서부터 저 아래쪽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이 부분까지 그리고 우측으로는 파란색과 앙코르 엠파이어라고 쓰여 있는 그 부분까지를 쭉 연결하시면 사실상 거기가 거의 다 앙코르 전체는 아니고요. 앙코르 한 반 정도를 내려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면 거기가 사실상 태국 영토입니다. 오늘날의 태국 영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태국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큰 나라다 보니 그러니까 영토가 넓은 그런 나라다 보니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저렇게 란나가 있는 저 윗부분, 그 다음에 스코타이라고 써있는 저 가운데 부분, 그리고 로뿔이라고 써있는 아랫부분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서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코타이 왕국이 있었을 때니까 13세기경의 지도인데요. 12세기, 13세기경의 지도이지만 실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태국이 오늘날과 같이 다 똑같은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북부, 중부, 남부가 각기 조금 다른 색다른 문화를 번창하게 했던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도 어 뭐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뭐 서울 김치 다르고 충청도 김치 다르고 전라도 김치 다르고 경상도 김치 다르잖아요. 지역별로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의 특색이 있는데 태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따지자면 한 세 단계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본격적으로 태국의 최초기의 불교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바라바티 미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태국 불교 미술 1000년, 1500년의 역사를 그 불교 미술과 함께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굉장히 소략하게 아주 짧게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바라바티 미술도 중요한 그 불상이나 보살상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이 시간에 보여드리는 것은 매우 제한된 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드바라바티는 제일 먼저 불교가 전해져서 태국에서 불교 미술을 만들기 시작한 시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국의 불교가 상좌부 불교이기 때문에 드바라바티에서도 계속 상좌부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위에도 1번 상좌부 불교의 상징인 법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법륜은 굳이 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수레바퀴 같이 생긴 것을 법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륜은 법의 수레바퀴라는 뜻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불법입니다. 불법,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법이 끝없이 굴러간다라는 의미에서 제일 먼저 인도에서도 이 법륜이라는 것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륜이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불교가 전해질 때 법륜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법륜이 현재 동남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굴되는 곳이 바로 이 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륜이 최초기의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미술로 지금 현재 박물관에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가서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법륜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교가 널리 퍼지고 융성한다라는 그런 그 이념, 불교적인 이상, 전법, 그러니까 불교를 포교하는 거죠. 전법에 대한 이상들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매우 태국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바라바티 미술의 특징은 인도 미술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현지인들의 취향과 미의식, 자기네들이 생각한 미남 미녀의 얼굴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눈, 코, 입이 두툼하고 굵직굵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드바라바티와 하리푼자야 쪽에서는 흙을 빚어서 만든, 아마 흙을 빚는 게 좀 더 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을 빚어서 만든 불상, 보살상, 기타 천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시대가 내려갈수록 눈매가 조금 이렇게 날카로워진다고 할까요?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최초기 드바라바티는 어떤 나라였느냐라는 거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미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바라바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몬족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존속은 했다고 하는데요. 이 태국의 그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했던 국가이고 사실은 동남아시아가 땅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금방 면, 동 이렇게 쭉 연결이 되지가 않고요. 그냥 한참 가다 보면 도시가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드바라바티 역시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도시국가들의 연합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나프라라고 하는 곳과 스리크셰트라는 미얀마에 있었던 고대 도시입니다.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사나프라는 이제 캄보디아에 있었던 고대 도시죠. 그래서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게 지금 지도에 보시는 초록색, 연두색, 그렇게 칠해드린 그쪽 부분입니다.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 드바라바티고요. 현재 태국의 그 차오프라야 그 평원을 대부분 드바라바티의 영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드바라바티는 원래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화폐에 명문이 쓰여 있었는데 그 명문이 스리 드바라바티라는 명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서 아마도 화폐니까 그 옛날부터 이제 그 화폐 그 동전 같은 거, 그 커다란 거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명문을 바탕으로 해서 드바라바티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고요. 그의 원래의 그 이름은 산스크리트로 문이 많은 도시. 그 문이 왜 많냐 하면 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성으로 사람들이 오고 가야 되니까 이 성벽에 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문으로 둘러싸인 도시 이런 거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드바라바티에 대한 한문 이름들도 있습니다. 한문이 그 중국의 기록에 뭐 현장이라고 한 사람이 현장 그 서유기의 주인공입니다. 현장이 쓴 기록에 도라발제국이라는 그 한자가 나오고요. 그 이전에도 타화라 발저 이런 식으로 한문으로 드바라바티를 음역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드바라바티가 굉장히 중국에도 알려졌을 정도로 위세가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유통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저 지도에 제일 꼭대기에 쓴 게 이제 하리푼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하리푼차이는 저기보다 조금 더 남쪽까지 세력을 떨쳤고요. 거기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유통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가 유통이고요. 거기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오늘날의 방콕과 가까운 위치에 나콘파톰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시마하폿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북쪽으로 록부리와 시탭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드바라바티 그리고 하리푼차이의 그 유적이 발견이 되고 거기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드바라바티는 몬족인데 몬족이 만들어서 오늘날의 태국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바라바티가 불교를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낮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드바라바티가 있었던 지금 지도에 보시면 말레이 반도의 아래쪽 오늘날의 말레이시아가 있는 곳은 슈리비자야라고 하는 곳이 그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왕국인데 영향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드바라바티의 그 오른쪽에 보시면 첸라라고 써드렸죠. 그 첸라가 있고 더 오른쪽에 참파가 있습니다. 참파는 베트남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무앙수아는 이제 오늘날 라오스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드바라바티라고 하는 나라 그 지역이 여기가 관문이 돼서 드바라바티의 왼쪽은 인도양이거든요. 인도에서부터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도양 세계와 메콩강으로 둘러싸인 세계에 그 불교를 전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의 오른쪽에 보시는 데가 이제 인도거든요. 인도의 탐나리티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 항구에서 말레이 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동남아시아 그리고 다시 중국 방면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운데에 저 말레이 반도에 말레이시아라고 써 있는 그쪽 부분에 있는 곳이 그 위죠. 그 위에 있는 곳이 이제 태국이고 드바라바티 미술이 발달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드바라바티의 유적, 아까 말씀드린 나콘파톰이라든가 시탭이라든가 하는 곳에서는 스투코, 그러니까 진흙을 빚어서 구워서 만든 그런 그 조각들, 테라코타, 봉헌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조그마한 불상이나 보살상 같은 거를 새겨서 쬐끄맣게 만들어서 이제 부처님 전이나 탑에다 바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적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도 불교가 해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다시 동북아시아로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자 유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제 법륜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법륜이 있는데요. 저 법륜이 방콕의 태화사탄에서 전래되어 온 법륜이라고 합니다.
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법이고요. 이 부처님의 법이 바퀴가 이렇게 또글또글 계속 굴러가듯이 끝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그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 법륜을 만들었는데, 이 법륜은 사실은 제일 먼저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을 했던 사르나트라고 하는 곳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보시는 것이 인도에서 발굴된, 인도로 치면은 거의 최초기의 법륜입니다. 저거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법륜은 지금 현재 그 어메이징 타일랜드 전시를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수레바퀴를 받치고 있는 아래에 있는 인물은 수리아라고 부르는 태양신입니다. 이거는 매우 특이한 사례인데, 수리아가 태양신이 저 법륜을 밑에서 받치고 있는 듯한 모습은 매우 태국적인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왼편에 보시는 저 법륜은 123년, 그러니까 1, 2, 3이 아니고 123년이에요. 123년경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 사르나트에서 발굴된 법륜이고, 이 법륜은 원래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솟아 있게끔 만들었던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박물관에 현재 전시되어 있는 나콤파톰 출토의 불입상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불입상의 얼굴 부분을 확대한 것이 가운데 있는 사진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진과 비슷한 것이 이제 또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그 불상은 대표적인 드바라바티의 그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신체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몬족의 불상이라고 했던 그 불상과 비슷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가운데 이렇게 선을 쫙 그어보면 좌우 대칭인 게 보이시죠? 좌우 대칭이고,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옷의 표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도의 굽타 시대 사르나트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 태국의 불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이거를 8세기라고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얼굴이 지금 그 가운데 보시는 사진에 있는 이 얼굴이 인도의 얼굴하고는 달라요. 인도의 얼굴보다 훨씬 얼굴이 갸름하고요. 입술이 두툼합니다. 인도의 불상들은 얼굴이 조금 더 동그랗거든요. 얼굴이 더 동그랗고 입술이 저렇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불입상은 눈, 코, 입이, 눈은 지금 거의 감은 것 같이 보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코와 입이 되게 굵직굵직하잖아요. 그 갸름한 얼굴에 굵직굵직한 코와 입, 이목구비 같은 것들을 볼 때 어느 정도 그 태국화 내지는 몬족의 미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와 비슷한 예가 왼편은 크리슈나라고 하는 그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사람의 그 머리라고 추정이 되는 머리 그 조각이고요. 오른편은 드바라바티에서 발굴된 역시 불두입니다. 눈썹이 무슨 기러기 날아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눈썹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기러기 날아가는 것 같이 굉장히 그 뭐랄까 리드미컬한 그런 눈썹, 그 다음에 그 코가 지금 조금 깨졌지만 이목구비가 다 뚜렷뚜렷한 편이에요. 굵직굵직하고 입술도 굉장히 두툼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바라바티화된 인도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드바라바티화된 일종의 태국화된 그런 그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이 드바라바티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 마하푸르샤 락샤나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외적인 특징, 뭐 눈썹이 뭐 어떻게 생기고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그 비율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오른쪽에 인도 불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명문에 의해서 473년에 만들었다고 확인된 인도 사르나트, 즉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을 했던 곳에서 만든 불상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태국의 왓 위양사에서 출토된 불상이에요. 오른쪽 보시는 불상은 사실은 사이즈가 좀 큽니다. 저보다 조금 크니까 거의 뭐 한 2m 가까운 180에서 2m 사이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고요. 왼쪽에 보시는 불상은 방콕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두 불상이 비슷한 거는 아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얼굴이 약간 사르나트 쪽이 조금 더 둥글고 태국 불상이 조금 이렇게 갸름한 거를 제외하면 얼굴 좀 비슷한 편이에요. 그리고 잘 보시면 왼쪽 어깨를 아래로 내려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위로 조금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그거는 두 다리를 보시면 다리를 살짝 구부려서 왼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그 자세, 신체 비례 이런 것들이 닮았고 둘 다 어깨가 굉장히 넓고 허리가 되게 날씬해요. 군살이 없어요. 군살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군살이 없고 날씬하게 이렇게 살이 쭉 빠진 그런 신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인도의 굽타 시대 5세기의 전형적인 불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본떠서 태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인도에서 수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태국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도의 불상들은 왼쪽에 보시는 태국 불상처럼 거친 경우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인도 불상은 표면이 이렇게 맨질맨질 하잖아요. 그 얼굴이라든가 그 신체라든가 하는 게 전부 맨질맨질합니다. 즉 돌의 표면을 대리석처럼 열심히 갈아서 반짝반짝 윤이 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태국의 불상은 이렇게 쪼아서 만든 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돌의 질도 다르고요. 그대로 남아있고 겉에를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반짝거리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화강암이나 대리석이나 원래 돌을 이렇게 깎을 때는 이게 굉장히 거칠지만 위에를 열심히 다듬어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인도의 사르나트 불상은 그렇게 했지만 왼쪽의 태국 불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한 태국의 불상이다. 인도에서 갖고 왔다면 오른쪽 보시는 그런 상과 같은 형태로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대로 자 여기 보시는 불상은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를 보시면 목둘레가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분명히 입기는 입었는데 신체를 보면 어깨, 가슴, 배, 다리까지 옷의 흔적, 옷주름, 옷이 접힌 부분 이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옷을 안 입은 것처럼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옷깃은 둥글게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목만 이렇게 나오게 만든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쪽은 둘 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으로 이렇게 동남아시아 라오스 같은데 스님들이 입은 옷처럼 가사 장삼처럼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는 그대로 드러내고 왼쪽에만 옷을 걸쳐서 입었어요. 그리고 이게 옷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아느냐? 옷의 주름을 저렇게 촘촘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주름을 저렇게 촘촘하게 표현한 것에서도 여기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안 입은 것처럼 옷주름을 표현하지 않은 불상과 옷을 입은 것처럼 저렇게 촘촘하게 표현한 불상을 다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쪽도 태국에서 발굴된 거, 이쪽도 태국 나콘 라차시마라는 곳에서 발굴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불상이 태국으로 들어와서 최초기의 상들을 이렇게 만들게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들이고 이들은 시대적으로나 발견된 지역으로 보나 전부 드바라바티 미술에 해당합니다. 자, 조금 더 드바라바티 미술에 더 가까운 예를 보여드리면 왼쪽과 오른쪽 전부 다 옷주름은 표현되지 않았고 이렇게 옷깃은 목 아래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멀리 올라간다면
인도의 사르나트 불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대로 만들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사르나트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게 사르나트예요. 신체의 굴곡, 어깨, 가슴, 허리 사이에 살짝 배 있는데 이렇게 살짝 두툼한 거, 이런 것까지 다 처리를 했어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방식이랑 이런 거는 인도의 사르나트 불상과 같은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한 것이 다른 점이에요. 손을 이렇게 하고, 또는 왼쪽의 불상은 이렇게 손가락을 접었잖아요. 오른쪽 불상은 약간 이렇게 두 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접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고 이거는 기술적인 한계인가 라고 추정을 할 뿐이고요. 인도에는 이렇게 생긴 게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도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태국식으로 이해하고 태국식으로 만든 그런 불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옷을 입은 방식, 옷주름을 처리하는 방식, 신체의 굴곡을 리드미컬하게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은 사르나트에서 왔어요.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린 사르나트의 불상이 몸을 약간 이렇게 휘어서, 약간 이렇게 S자처럼 몸을 이렇게 휘어서 조금 곡선적으로 표현을 한 것에 비하면 이 두 불상은 정면을 바라보고 딱딱하게 서 있습니다. 딱딱하게 서 있잖아요. 두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딱 붙이고 서 있어요. 마치 뭐 교장 선생님 앞에 서 있는 학생처럼 이렇게 딱 두 다리를 붙이고 서 있고, 신체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아요. 딱딱해요. 그리고 좌우가 대칭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태국화된, 인도에서 영향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지만 만들 때는 태국식으로 바뀐 그런 상태의 7, 8세기 드바라바티 불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바라바티 미술의 가장 특징적인 사례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 어메이징 타일랜드 전시에 나와 있고요. 가서 보시면 또 이제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사위성의 신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위성의 신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신변은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자로 이제 어렵게 써가지고 신변이라고 쓴 건데, 말하자면 사위성의 기적이고, 사위성인 어디냐 하면 현재 인도의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슈라바스티라는 곳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교도, 그때 당시로는 아마도 힌두교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이교도들이 와서 네가 얼마나 잘났나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도전을 해온 거죠.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기적을 보여봐라. 남들이 못하는 걸 네가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약간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에게 보이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위에 써드린 쌍신변이라고 하는 거고, 한자가 좀 어렵죠. 두 개의 기적을 보였다. 더블 미라클이다, 이런 뜻입니다. 쌍신변이고, 천불화야는 자신의 몸과 똑같은 부처를 뒤에 이렇게 쫙 내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1000개의 부처를 내보였다라고 해서 천불화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위성의 신변 장면에 한가운데 제가 그 노란색 동그라미를 쳐드린 저 부분이 석가모니예요. 근데 인도에는 석가모니가 저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경우는, 사위성의 신변에서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매우 드물고요. 그게 이제 석가모니고, 오른편에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석가모니가 그런 기적을 보이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뒤로 이렇게 어머나 하고서 이렇게 뒤로 나자빠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일종의 도발을 했던 이교도예요. 제가 거기는 네모칸을 쳐드렸습니다. 네모칸을 쳐드린 데에 보시면 이교도가, 배가 뿔룩 나온 이교도가 뒤로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여러 부처들이 위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화신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보라색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해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화신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전형적인 태국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태국 사람들이 아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구상을 한 사위성의 신변 장면이다 라는 거고요. 그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이거는 쌍신변 더블 미라클 장면이에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어깨에서 붉은색, 주황색 어깨에 이렇게 막 솟아있는 거 보이시죠? 선풍기에서 바람이 이렇게 막 불면은 무슨 끈 같은 게 막 위로 날리는 것처럼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어깨에서 올라가는 불꽃이에요. 쌍신변, 제가 쌍신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쌍신변은 두 가지 미라클을 보였다라는 뜻이고 이 두 가지 미라클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의 권위,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기적을 통해서 옛날이니까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깨에서는 불을 치솟게 하고 불꽃이 막 올라가게 하고 발밑으로는 물이 찰찰찰찰 넘쳐흐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그 몸에서 불과 물이 동시에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게 더블 미라클이거든요. 쌍신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인도의 간다라 3세기경의 조각인데 어깨에서 불꽃이 솟고 있고 발 아래로 물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조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매우 유명한 사위성의 신변 장면인데 가운데 설법인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있고 그 주변의 많은 곳은 석가모니와 관계된 이야기 그리고 화신불, 화현 이야기들이 표현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인도 간다라 조각이에요. 간다라 조각과 태국의 조각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태국 조각이 얼마나 이 사위성의 신변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아마 특별한 모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가 생각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왔어요. 요거는 불좌상이고요. 가운데 역시 이 불상도 현재 어메이징 타일랜드 전시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런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상입니다. 요것은 왓프라보럼, 발음하기가 참 힘듭니다. 왓프라보럼 마타차야라고 하는 곳에서 전해진 그 불상이고 그것은 그 현재 수라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왓은 이제 절을 뜻하고요. 이 수라탄이 지역은요, 말레이 반도에서 이 아래쪽에 있어요. 태국은 대륙부에 붙어 있는 쪽이 더 넓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한쪽이 말레이 반도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그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라타니 지역은 사실상 영역으로 본다면 슈리비자야와 가까운 지역이에요. 슈리비자야는 인도네시아의 그 수마트라에 있었던 그런 그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그 해상 제국을 이뤘던 국가입니다. 드바라바티는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는 해군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슈리비자야는 해군력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이 말레이 반도 쪽으로도 영향을 뻗쳐서 거기서 지원을 해서 만든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 그 슈리비자야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얼굴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왼쪽에 보시는 저 얼굴 부분이 지금 그 수라탄이 슈리비자야의 영향이 강한 지역에서 만든 불상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제가 처음에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드바라바티의 전형적인 불상이다라고 보여드렸던 그 얼굴입니다. 두 얼굴을 비교를 해보실까요? 비교가 가능하실까요? 잘 보시면 우선 눈썹이 더 이렇게 갈매기 날아가듯이 눈썹이 붙어있는 쪽이 오른쪽 거죠. 오른쪽 불상의 그 얼굴이 눈썹이 더 붙어 있고요. 이마가 상대적으로 좁고요. 그 다음에 코도 좀 더 큽니다. 코도 크고 입술도 더 굵어요. 그래서 코와 입의 그 미묘한 차이가 두 불상의 얼굴의 차이를 보게 만드는 것이고요. 잘 보시면
눈썹 밑에 눈을 이렇게 아래로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있잖아요. 근데 내리깔고 있는 눈썹 위에 살짝 금을 그어서 금을 이렇게 연필로 긋듯이 그었다라는 게 아니라 조각을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눈썹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거든요. 오른쪽에 그 드바라바티의 전형적인 불상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입술도 잘 보시면 입술과 입술 사이에 윤곽을 좀 더 도드라지게 윤곽선을 조각을 더 깊이 팠어요. 윤곽선이 보여요. 그런데 왼편에 보시는 슈리비자의 불상은 눈썹과 입술에 또 다른 그 윤곽선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전형적인 드바라바티의 불상과 슈리비자야에 가까운 지역에서 만든 불상 사이에는 인물 표현, 얼굴과 표정, 이목구비를 조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그 태국 특별전을 보시면 직접 두 불상을 보시면서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워낙 짧아서 드바라바티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타이족이 내려와서 태국화된 불교를 만들고 불상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스코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코타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태국 최초의 통일국가로 인정이 되고 있는 나라이고, 뭐 태국 교과서에서도 태국의 뭐 초, 중, 고, 고등학교 그 역사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그 이전의 나라는 태국이라고 하는 똑같은 땅에 나라들이 없었던 건 아니나 있었지만 이 나라들은 거의 다 몬족의 나라였다. 몬족이 와서 세운 그런 몬족의 나라였다라는 것이고, 대략 한 10세기, 우리로 보면 한 900년대죠. 10세기 정도부터 그 중국의 운남성, 태국의 북부는 중국의 운남성, 그 다음에 미얀마 이렇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남성 지역 쪽에 주로 있었던 타이족들이 점점점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하를 해서 이들이 나라를 세우고 조그만 나라들을 세우면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들이 1238년에 한꺼번에 뭉쳐요. 타이족들이 한 번에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큰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코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스코타이를 세운 그 왕은 시 인트라티이라고 하는 왕이고요. 이 발음도 그렇지만 인트라티스는 인드라 왕, 인드라 천신 인드라를 이제 그 자기의 그 중요한 수호신으로 삼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C는 세인트에 가까운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 인트라티시 건국을 했습니다. 요 시기는 중국에서도 그 몽골족들이 계속 세력을 떨치면서 밑으로 남하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침략을 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 인트라티시 태국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었던 여러 개의 작은 무왕들을 결집해서 스코타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운 건데요. 무왕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마을, 도시,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 한 읍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작은 소국을 세우고 거기마다 전부 지배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우리가 이대로 말 수는 없다. 우리 다 같이 뭉치자라고 이들을 규합해서 그때 당시에 크메르 제국이 굉장히 컸는데 크메르 제국의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크메르의 그 압박이랄까 이런 걸 견딜 수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왕국을 새로 세우자라고 해서 시 인트라티시 세운 나라가 스코타이다. 물론 그렇지만 존속했던 기간은 좀 짧습니다. 한 100년 남짓 그 정도밖에 200년 가까이 되는군요. 200년 정도 되는데 그 뒤는 람캄행 왕이 다스렸던 때 이후로는 힘이 약해져서 그냥 유야무야 하달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코타이를 건국하고 그 사람의 이제 그 아들뻘 되는 사람이 이제 람캄행입니다. 이 람캄행이 오른쪽에
지금 박물관에 저 그 복제품이 지금 전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른편에 보시는 것이 이 람카행이 세운 비석이고요. 그 비석의 글씨를 확대한 게 제가 아래편에 사진 따로 보여드린 저겁니다. 이제 저 글씨를 이렇게 막 새겨가지고 람카맹이 비를 세웠습니다. 이 람카맹은 수코타이를 거대한 제국, 태국의 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막 확장을 해서 거대한 제국을 세우게끔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람카맹 왕입니다. 이 람카맹 왕은 그 이전까지 태국 땅에 있었던 불교가 대승불교 그리고 일부는 밀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태국, 미얀마, 라오스가 전부 상좌부 불교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똑같이 상좌부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그들 외에도 상좌부 외에도 밀교와 대승불교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밀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다라니 이런 것들을 새긴 것들이 발굴이 됩니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들을 대거 상좌부로 옮긴 것은 바로 이 람카맹 대왕 때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람카맹 왕은요, 초보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여러 개의 문자를 통합하고 자기가 쉽게 타이 문자를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과 유대 관계를 맺어서 원의 사신을 보내요. 원의 사신을 보내서 원나라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나라는 계속 몽골군이잖아요. 몽골이 계속 세력을 확장하면서 서쪽으로는 서아시아, 아프리카 북부까지 세력을 떨쳤고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입장에서는 태국은 항상 그런 면에서 외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너네에게 그 조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화해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화해는 아니군요. 화해는 아니고요. 조화롭게 살자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물론 선물도 했겠죠. 그러면서 원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베트남 원의 그 세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그 동남아시아의 동쪽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쭉 침략을 하는데 서쪽으로 미얀마, 태국 이쪽으로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좋게 그냥 잘 살자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신 반대로 도자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도자기는 태국은 그래도 동남아시아에서 도자기를 좀 만든 나라에 해당하는데 도자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흙을 잘 골라야 되고 가마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도자기를 만드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원에서 장인을 보내서 도자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태국에는 역시 그 현재 그 태국 특별전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 샹칼록이라고 부르는 도자기를 중국식 중국풍의 그런 그 청아백자 같이 생긴 그런 그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람카맹이 그 엄청나게 세력을 떨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뒤에는 대왕이 죽은 뒤에는 수코타이는 점점 쇠약해지고 그 나라의 세력이 좀 약해지니까 그 영토를 조금씩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영토도 빼앗기고 주변에 그 무왕들이 말도 안 듣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점 쇠약해지고 1349년에는 아유타야가 침입을 해요. 아유타야는 그러니까 수코타이가 태국의 중부에 있었다고 하면 아유타야는 오늘날의 방콕과 뭐 그 휴양지가 있는 그쪽 남쪽을 중심으로 뻗어나갔던 그런 그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아유타야가 북쪽으로 침략을 해서 수코타이를 약간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고 좀 침략을 하니까 수코타이가 그냥 수구리고 그래 내가 수구릴 테니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조공을 바치는 걸로 그 일단락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유타야에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유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438년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미 람카맹 이후 람카맹이 이제 1298년에 죽었는데 그 이후에 비실비실해요. 비실비실하다가 약 50년 뒤에 아유타야의 침입을 받고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조공을 실제로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1438년에는 아예 아유타야에 병합이 되면서 수코타이는 약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예 사라진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의 문헌에는 그러면 태국이 어떻게 나오나? 중국 문헌에는 태국이 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제 기억에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의 기록, 그 다음에 해방 이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새로운 잡지 같은 게 창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잡지 같은 데에도 섬나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섬나는 근데 사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타일랜드, 태국 이런 명칭과 섬나는 너무 이상하게 다르잖아요. 너무 천지 차이가 나니까 도대체 섬나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나? 라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섬나의 섬은 샴을 뜻합니다. 시암. 옛날에는 시암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SIAM, 시암을 음역해서 섬이 된 것이고요. 그 섬은 원래는 수코타이를 뜻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람캄행 대왕의 수코타이, 그리고 라는 아유타야를 뜻한다고 해요. 이 섬 라는 샴 플러스 라보에서 온 건데, 이 라보는 원래 롯뿌리, 아까 제가 지도에서 롯뿌리 보여드렸잖아요. 그 롯뿌리를 뜻하는 것이 라보였다고 해요. 그 샴과 라보가 합쳐져서 섬라라는 한자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국 기록에 의하면 라곡이 이제 아유타야가 되는 거거든요. 라곡이 수코타이를 병합해서 이름을 섬나곡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섬나곡이 섬라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한자로 이제 음역을 해서 그게 섬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유타야는 이 차오프라강 중류 지방에서 번성을 하기 시작해서 점점점 세력을 떨쳐서 라보, 롯뿌리와 수코타이를 병합하면서 나라를 키웠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보여드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노란색 롯뿌리 왕국이 있잖아요. 그 위에 짙은 파란색이 수코타이인데 아유타야는 저 롯뿌리의 아래쪽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북쪽으로 끝없이 세력을 떨치고 펼치고 영토를 확장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쉬어 가시겠는데요. 쉰다고 해서 쉬는 건 아니지만, 동남아시아가 상좌부 불교로 바뀌게 된 것은 미얀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의 상좌부 불교는 기본적으로 스리랑카에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스리랑카에 영향을 받은 것은 뭐냐? 미얀마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미얀마에서 상부 미얀마와 하부 미얀마가 있었는데 상하 미얀마를 통일한 최초의 통일 국가가 바간이에요. 오늘날의 바간 왕조가 있는데 그 바간 왕국에 아뇨야타라고 부르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뇨야타 왕이 기존에 있었던 대승불교와 미얀마에도 있었어요. 미얀마에도 대승불교와 밀교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몰아내고 얘네들은 틀렸다라고 하고 자기가 주도해서 미얀마 남부에 있었던 상좌부 승려들과 불교 서적,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죠. 그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바간에서 상좌부 불교를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태국 불교는 점점점 상좌부와 대승불교, 그 다음에 밀교 이런 것이 섞여 있었는데 미얀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좌부 불교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상좌부 불교는요, 석가모니가 남긴 계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수행을 하는 승려들, 예를 들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불전을 드려야 된다,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율입니다. 그런 계율을 충실히 따르고 수행하는 승려들이 가장 중요한 불교가 상좌부 불교입니다.
그래서 상좌부 불교에서는 보살이 없어요. 아까 제가 사진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드바라바티 미술에는 보살이 있습니다. 드바라바티가 그 발달했을 때는 대승불교 또는 조금 더 지나면 밀교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보살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좌부 불교에서는 보살을 만들지 않습니다. 보살의 개념이 없어요. 보살은 있어봤자 석가모니가 태자였을 때 그때의 태자보살, 석가보살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의 그런 관세음보살, 미륵보살, 뭐 대세지보살 이런 보살은 없습니다. 그건 대승불교와 상자부 불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상자부 불교는 초기 부파불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처음 불교를 만들고 그 뒤에 500년 동안 발달해온 불교들은 부파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에도 미술부, 뭐 고고역사부, 뭐 이렇게 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가 있었습니다. 정량부, 설일체 유부, 대중부 이런 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별로 발전을 했는데 안이 땅이 넓다 보니 서로 뭐 이렇게 막 얘기하거나 뭐 SNS 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각각 발달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파불교 시대부터 쭉 발달되어 온 불교의 가장 초보적인 의미, 석가모니가 처음 수행할 때의 그 자세, 이런 것들, 수행 과정, 이런 걸 중시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상좌부 불교입니다. 상좌부 불교는 나한은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 깨달음을 얻었는데 완전히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이 되는 거고요. 그보다 좀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있는 그런 높은 승려를 나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신 비슷하지만 신은 아닌 그런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 이런 사람을 나한이라고 하는데 상좌부 불교는 나한이 목표예요. 나한까지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성불하십시오잖아요. 대승불교는 절에 가서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부처님 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우리 하기 힘든 거 알고 다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일단 목표는 부처님이 된다, 성불한다, 이게 대승불교의 목표인데 상자부 불교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아니 보살도 없는데 붓다는 어떻게 있나요? 붓다 아니에요. 나한까지가 목표예요. 아라한이 되는 거. 아라한이 그 나한입니다. 원래는 산스크리트로 아르핫이라고 쓰고 그게 한문으로 번역될 때 아라한, 나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나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 나한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문, 연각, 독각 이런 그 삼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성문은 이 성자가 들을 성자거든요.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다. 설법이든, 그러니까 다시 정확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붓다가 되는 그 깨달음은 아니에요. 어느 경지에 오르는 것을 말하는 건데 들어서 그 경지에 오르는 사람, 성문. 그 다음에 수행과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수행과 뭐 듣고 뭐 깨닫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이런 것들로 그 경지에 오르는 것은 연각. 혼자 스스로 막 그 수행을 해가지고 오르는 거는 이제 독각이거든요. 그래서 성문, 연각, 독각을 강조하고 그런 나한의 경지에 오르게끔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상좌부 불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좌부 불교가 태국에서는 가장 스코타이 시대 이후 가장 중요해졌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스코타이의 유적에 있는 와창롱이라고 하는 사원지입니다. 스코타이는 땅이 넓다 보니 이 지역은 이제 스코타이가 멸망한 뒤에는 이 사원들이 계속 그 절의 그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약간 버려진 듯한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창롱이라고 하는 사원이고 왓이 사원이에요. 여기는 왓 마하탓이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덥지만 굉장히 좋아요. 이 사실상 왓이 사원이기 때문에 마하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할 때 마하예요. 그래서 마하는 크다, 위대하다, 뭐 아주 중요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왓 마하탓은 태국에 많습니다. 같은 이름의 사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위대한 사리 사원에 해당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리를 모시지 않고 탑을 지을 수 없고 탑이 없으면 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왓 마하탓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탑은 수코타이의 첫 번째 왕이었던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시 인트라tit 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르게 발음을 하면 스리 인드라디티아가 되는데 스리 인드라디티아가 처음으로 건설한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 스리 인드라디티아는 그 원래 이름, 세속의 원래 이름은 방클랑하오라고 부릅니다. 이 방클랑하오가 왕이 돼서 자기가 스리 인드라디티아라고 그 태종 황제, 태조가 되듯이 그렇게 한 거고 그 뒤에 스코타이에 지금 보시는 왓 마하탓을 지은 것입니다. 이 뒤에 보시는 저 주탑은 1345년에 사리를 납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사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저 화면의 중간쯤에 분홍색 옷 입은 사람 보이세요? 왼편 아래쪽에 두 명의 사람이 그 구경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관람하고 있는 게. 그리고 그 뒤에도 작은 사람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작은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인 저처럼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의 그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원의 규모를 짐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사람들의 이 그 키를 보시면 그냥 최소한 160에서 180 사이 정도 되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저 사람들의 키를 보시고 저 뒤에 탑과 불상을 보시면 이 사원이 얼마나 규모가 큰 사원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저 그 길다란 그 막대기 같이 생긴 것들은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저 기둥 위에 원래 지붕과 벽을 갖춘 사원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저렇게 기둥만 남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더워서 다니기는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보시면 이렇게 야 여기 참 옛날에 대단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사원의 반대면에서 찍은 것이고 오른쪽 그 기둥의 두 번째 기둥 사이에 보시면 또 사람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사람을 강조해서 사람을 찾아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사원의 규모를 짐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수코타이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이 돼서 이 지역이 그 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있는 그 사원은 제대로 된 그 사원은 지금은 남아있지가 않고요. 전부 다 저런 정도로 불상과 기둥이 남아있는 그리고 탑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 사원을 건립할 때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 사원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를 해야 되고 토지 지반을 다져야 되고 그 위에 어떻게 꾸릴 것인가라는 뭐 인테리어, 아웃쪽에 바깥 그 아웃테리어 이런 거를 전부 다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쪽에서 보여드리는 사원의 그 한 면인데요. 여기 사원을 보시면 아래쪽에 그 건물의 기단지 내지는 사원의 기단이 있었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를 보시면 작은 벽돌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수코타이 역사문화공원에 있는 이 사원들과 저 탑들은 저렇게 그 벽돌을 쌓아서 그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다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석회를 바릅니다. 석회를 발라서 하얗게 다듬고 그리고 아마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화려하게 채색을 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태로 남아있고요. 저기 가운데에 하얀색 불상의 머리가 보이실까요? 그러니까 저 불상도 지금 그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 5층짜리 건물 정도의 그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향을 공양하는 그 향꽂이가 있고요. 가운데 불상이 앉아서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뜨리고
눈을 아래로 깔고 있는 그런 모습의 불상이 보이실 겁니다. 좌우에 있는 기둥에 아마 그 위에 지붕을 얹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불상의 얼굴을 보시면 불상의 얼굴도 굉장히 갸름하고 약간 달걀형에 가까운 그런 좀 홀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에 비하면 어깨는 매우 넓고 가슴도 융기가 되어 있지만 허리는 좀 잘록한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코타이 시대부터, 드바라바티 시대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코타이 시대부터 머리 위에 그 불꽃이 보입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이렇게 뾰족한 불꽃 같은 게 그 정수리에서 솟아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저게 수코타이 시대부터 나타납니다. 그 드바라바티 시대에는 저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불상도 옆에 있는 기둥들과 비슷하게, 옆에 기둥은 지금 잔돌이라든가 약간 작은 바위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것이고요.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다듬어서 쌓아 올려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불상에 그 앉아 있는 대좌를 보시면 벽돌이 보이시죠? 붉은 벽돌. 여기는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벽돌을 구워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상도 역시 스투코처럼 만들고요. 그 위에 회칠을 하는 것입니다. 하얀색 회칠을 하고, 그리고 아마 입술이나 이런 데는 붉은색으로, 그리고 신체는 금으로 발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여기도 왓사시라고 하는 절입니다. 저쪽에 보시는 저 불상은 그래도 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불상보다는 훨씬 작은 사이즈의 아담한 불상이고요. 불상 뒤에 종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탑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 앞에 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처럼 그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과 사리를 모시는 탑이 이렇게 완전히 어떤 정해진 방식대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때그때 그 지대와 지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코타이 시대 불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은 드바라바티 불상들을 보셨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 수코타이의 불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코타이의 그 불상이 원래 람캄행 박물관에 있던 것을 지금 박물관에서 대여를 해서 현재 어메이징 타일랜드 전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도 참 직접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그 전시를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 불상은 15세기경에 만들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수코타이에 있었던 라오판람이라고 하는 사원에서 나온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승불교와 밀교 그리고 상좌부 불교가 섞여 있었던 태국의 불교계가 한 번에 상좌부 불교 중심으로 변화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로운 신앙을 수용하면서,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부처님이 제일 중요하죠. 대승불교나 밀교에서는 보살도 있고 무슨 천신도 있고 천인도 있고 많아요. 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그걸 다 열심히 만들어요. 하지만 상자부 불교에서는 다른 인물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지는 않은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뭐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하지 않은데 뭐 이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는 불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상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적인 기준, 이상적인 미, 이상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불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수코타이의 불상은 굉장히 이렇게 유동적이에요. 뭔가 딱딱하거나 뻣뻣하고 정지되어 있고 그런 느낌을 주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 팔 같은 데를 보시면 동글동글한 이 팔의 입체감, 이런 게 되게 잘 살아 있거든요. 그 무릎도 마찬가지고 저 발가락 좀 보세요.
발가락, 손가락 굉장히 유연하고 섬세한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뭔가 굉장히 신비로워 보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솟구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어머나 되게 막 부처님이 여자 같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결단코 여성이 아닙니다. 여성이 아니고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우아하게 만든 것이 이 스코타이 불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곡선적으로 어깨선, 그 다음에 이 팔의 이 둥근 처리, 손가락, 발가락의 이 끝에 손톱 발톱 위에 그 손가락 끄트머리, 그 다음에 아래로 오른손으로 땅을 짚어서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 손가락에 손이 아주 포동포동하잖아요. 손가락이 나오는 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그 부드럽고 섬세한 조각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되게 특징적인데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부 몇 개를 제외하면 동남아시아의 불상들은, 특히 태국의 불상들은 저렇게 오른발이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길상좌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불상은 결가부자잖아요. 결가부자는 두 발이 다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댁에서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결가부자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이렇게 그 오른쪽 발만 위로 올리고 왼쪽을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앉은 것 같은 이런 길상좌는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태국의 불상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렇게 오른다리를 위로 올린 길상좌로 앉아 있는 것이 또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불꽃 보이시죠? 네, 다리 보이시죠? 오른발을 위로 올렸고 손가락 끝에는 저거는 손등에 저거는 그냥 상처가 난 거고요. 이 밑에 명문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옷주름은 잘 아주 간략하게 추상적으로만 표현을 해서 저 발목 위에 조기만 조금 보이는 정도입니다. 발가락 끝, 손가락 끝까지 굉장히 그 섬세하게 조각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이 저 불꽃을 이제 라쌈이라고 하고, 케투말라라고 써드린 것은 뭐냐면 정수리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지혜의 빛이에요. 부처님은 지혜가 높아서 이 정수리에서 이렇게 빛이 난다. 이런 게 이제 불교 경전 같은 데 다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빛과 정수리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의 힘? 이런 거를 저런 식으로 불꽃으로 형상화한 것이 라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그 불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른쪽 불상은 이제 아유타야 쪽에 가까운 불상인데, 얼굴 이목구비, 눈썹, 이마에서 눈썹으로 내려오는 선, 눈썹에서 눈두덩으로 내려가는 선, 그 다음에 눈을 아래로 내려 깔았는데 아래 눈꺼풀 밑에 무슨 다크서클처럼 눈 밑에 이렇게 눈꺼풀 아래 이렇게 선을 새긴 거 보이시나요? 그런 것까지 두 불상의 얼굴이 다르다. 콧날, 콧대, 입술 표현 이런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얼굴을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시라고 두 사진을 갖고 왔고요. 두 불상 모두 현재 태국 특별전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는 것은, 아이고 제가 란나 왕조인데 아유타이라 그랬네요. 왼쪽에 보시는 것은 람푼의 프라타 타리푼차이라는 곳에 전해지던 란나 왕조의 불좌상이고요. 가운데 것은 란나 왕조의 후기의 불상입니다. 이 세 상은 모두 현재 태국 특별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방금 보신 수코타이의 그 불상입니다. 세 불상이 비슷한 듯 하면서 다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이 수코타이 불상이에요. 얼굴이 좀 더 호리호리하죠. 얼굴이 호리호리하고 가슴이 굉장히 많이 융기되어 있고 허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허리가 짧고
이 배꼽 있는데 보면 살의 그 흐름 같은 게 보이시죠? 요것이 스코타이 불상이고요. 그게 오른쪽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그 스코타이의 불상이고, 왼쪽에 보시는 것이 란나 왕조의 대표적인 불상이고요. 중간에 있는 것이 스코타이 불상의 영향을 받아서 란나 왕조에서 나중에 만든 불상이에요. 비슷한가요? 자, 란나부터 왼쪽부터 1, 2, 3으로 놓고 봤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불상의 얼굴이 가장 갸름한가요? 가장 갸름한 얼굴 3번이죠. 스코타이가 가장 얼굴이 갸름합니다. 얼굴이 갸름하고 눈, 코, 입이 이목구비가 얄쌍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얼굴이 좀 더 퉁퉁하고 불상의 몸이 딱딱해 보이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1번 아닌가요? 1번이죠. 1번 불상, 란나 왕조의 불상이 가장 얼굴이 좀 근엄해 보이고 딱딱하고 신체도 경직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란나 왕조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란나 왕조부터 해서 이렇게 1번, 2번 이 두 불상은 같은 란나, 즉 치앙마이가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서 만든 것이고, 1번 불상에 3번 불상의 영향을 가미한 것이 2번이다. 이런 겁니다. 그걸 또 왜 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얼굴이 이렇게 1, 2, 3 순서대로 갸름하잖아요. 그리고 두 다리의 폭을 보세요. 세 불상 모두 오른쪽 다리를 이 위로 올려서 길상좌를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고요. 세 불상 모두 오른손을 무릎 위에 얹어서 항마 마귀를 쫓아내고 땅을 짚은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순간을 형상화한 거예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불상의 두 무릎 사이의 폭을 보세요. 1번 불상의 무릎의 폭, 2번 불상의 무릎의 폭, 3번 불상의 무릎의 폭을 보면 가장 무릎이 넓은 쪽은 어느 쪽인가요? 무릎이 가장 넓은 쪽은 당연히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세우면 아마 키가 클 거예요. 무릎이 넓으니까 다리가 길잖아요. 다리가 길어 보이고 키가 클 것 같은 불상은 뭐냐? 3번입니다. 이 3번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나중에 워킹 붓다, 걷는 부처님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이 어딘지 이렇게 좀 키가 작아 보이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두 다리의 폭이 이쪽보다 좁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특징이 뭐냐? 북부 지방의 특징입니다. 란나 왕국은 란나라는 말이 100만 개의 논을 의미한다고 해요. 치앙마이를 거점으로 해서 요즘 한국 분들 치앙마이 굉장히 많이 가시던데, 치앙마이를 거점으로 해서 넓게 보면 대략 13세기 중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존재했었던 나라입니다. 이 란나 왕국은 망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워서 란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렀던 그런 곳이고요. 16세기 후반부터는 사실은 이 나라가 그 기간으로 보면은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 존재했었던 굉장히 긴 역사가 있는 나라지만, 그게 그대로 뭐 이렇게 길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16세기 중반에 미얀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버마라고 할 수 있는데, 버마의 따웅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동남아시아 대륙부는 제일 그 서쪽에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은 조금 아니고요. 이렇게 세 나라가 계속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해요. 미얀마와 태국이 전쟁을 하거나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하거나, 때로는 태국이 가운데 있으니까 캄보디아하고 미얀마하고 손잡고 태국이랑 전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영토 확장 전쟁 같은 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어느 나라가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가 독립했다가 뭐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란나 왕국은 특히 북방에 있기 때문에 미얀마의 중요 세력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친하다는 뜻이 아니고 거리상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쉬운 그런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얀마의 다웅 왕조의 그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 미얀마 버마에서 독립을 해서 19세기 후반에 가면 완전히 이제 그 시암에 병합이 되는 그런 그 일종의 비운의 역사랄까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란나 왕국은요 대략 한 그 지리적으로 북쪽에 태국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몬족 문화를 어느 정도 계승을 했고 몬 하리푼차야의 그 전통을 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청동불상을 오랫동안 발전을 시켜온 역사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것은 왓이니까 사원이죠. 체디 루왕이라고 1411년경에 지은 란나 왕국의 사원입니다. 지금 란나 왕국을 말씀드렸는데 이 란나 왕국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치앙마이를 거점으로 발달했던 나라다. 그런데 치앙마이는 내륙에 있고 산 쪽에 있으니까 그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얀마, 버마의 지배를 받았던 만큼 버마의 영향을 받기가 쉬운 그런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불교 역시 버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불상도 그 란나 왕국의 그 불상의 사례인데 얼굴이 좀 더 퉁실해요. 버마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걸 놓고 본다면 왼쪽에 란나의 불상이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데 왼쪽 란나의 불상이 버마 불상에 더 가깝거든요. 버마 불상은 좀 더 인도풍이에요. 즉 얼굴이 좀 더 동그랗고 이렇게 갸름한 그 우측의 불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되게 넓고 뭔가 좀 듬직하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정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란나 왕국의 그 불상의 초기의 중요한 사례인데 그 배경에는 버마 미술이 있다. 버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 사원 자체가 이 그 란나 왕국 자체가 산 쪽에 있기 때문에 산악의 기후에 더 가깝고 우기에는 비가 또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원이 저렇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이렇게 여러 겹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겹겹이 지붕을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표면 정면의 입구 같은 데 보시면 새 보이실까요? 새가 이렇게 그 제일 위에 하나 그 밑에 새가 3마리 있잖아요. 저렇게 새라든가 넝쿨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투각을 그 구멍을 뚫어서 장식을 하는 그런 기법들이 발달을 합니다. 이 란나 왕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미술에서 시작해서 버마를 거쳐서 들어온 불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남부지방 스코타이 아유타야의 불상들보다 퉁퉁하고 어깨와 이 그 가슴이 넓은 그런 불상을 만들어서 뭐 좀 이렇게 사자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이제 걷는 붓다입니다. 걷는 붓다 이것도 지금 현재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것을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대표적인 걷는 붓다 지금 현재 전시된 상태고 왼편에 보시는 것이 측면상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는 것이 좀 더 얼굴을 잘 보이실 수 있게 사진을 찍어서 그 손에 이 그 곡선 손 이렇게 들고 있는 저 손 모양은 이렇게 왼손을 들고 있잖아요. 저 왼손의 이 모습은 뭐냐면 자 나를 보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그 두려움을 없애주겠다라는 뜻의 시무웨인이라고 부르는 수인입니다. 그런 손 모양을 하고 한 손은 그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뜨린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불상의 그 인체의 굴곡,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휘어 있는 그런 그 율동감 이런 것이 굉장히 태국 불상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걷는 붓다는 원래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걷는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는 흔히 유행불이라고 씁니다. 유행은 유행을 따라서 청바지를 넓게 입는다 이런 유행이 아니라 걸어가는 모습 그거를 이제 유행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조금
한자를 써서 고급스럽게 말씀드리면 석가모니가 경행하는 모습, 경행한다는 거는 석가모니가 신도들, 자기를 따르는 불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설법하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원래 걷는 붓다의 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도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걷는 붓다의 기원을 찾았고, 걷는 붓다의 기원을 삼도복의 강하, 도리천 강하에서 왔다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유행불이 맞는 거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예는 뭐냐면 석가모니가 처음 태어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모의 손에서 키워지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설법을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중요한 깨달음의 내용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설법을 하는데 정작 돌아가신 내 어머니에게는 설법을 못했구나 라고 하고, 어머니가 계시는 하늘, 불교에서는 하늘이 많아요. 하늘이 33천, 최하 33천이라고 하니까 하늘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중에 도리천이라고 하는 곳에 마야 부인이 올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도리천에 올라가서 마야 부인에게 설법을 함으로써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 다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장면, 이것이 삼도복의 강하 혹은 도리천 강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도리천 강하는 도리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도리천 강하이고, 삼도복의 강하는 불교 경전에 나오기를 부처님이 세 줄로 이어져 있는 보석으로 장식된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라고 불교 경전에 굉장히 멋있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늘에 어떻게 계단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지만 굉장히 멋있게 그렇게 근사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도, 세 줄로 이어진 복의 보석 계단에서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도복의 강하의 장면을 보시면 왼편에 보시는 저 복잡한 부조는 간다라의 부조예요. 인도 간다라. 인도 간다라의 부조에 보시면 한가운데 석가모니가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저거 동일 인물입니다. 하나, 둘, 셋, 세 단에 걸쳐서 석가모니가 내려오고 있지만 저거는 같은 사람이에요. 석가모니 한 분이 1시, 2시, 3시 이런 뜻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모습이고, 저 모습이 걸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걷는 붓다가 여기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19세기에 그려졌다고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거든요. 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석가모니가 도리천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저렇게 그린 태국 그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면 삼도복의 강하 혹은 도리천 강하라는 그 걷는 붓다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버마의 불상입니다. 버마 불상이 역시 그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 여기도 몸을 살짝 이렇게 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걸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는 붓다의 기원을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사실은 저런 이 도리천 강하의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 석굴사원에 이런 그 앞에 제가 인도 아잔타라고 써드린 그 부분에 기둥이 있고, 기둥의 그 오른편에, 기둥의 보시기의 왼편이죠. 왼편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불상이 지금 그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 인도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저런 데서 착안을 해서 워킹 붓다, 걷는 붓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걷는 붓다는 사실은 이 도리천 강야에서 왔다면 주변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계단이라든지 저 부처님 옆에서 시중을 두는 천인이라든지 보살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표현되면 확실하게 도리천 강하인데, 걷는 붓다는 주변에 그게 없이 부처님 하나만 딱 떨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걷는 붓다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 상태를 좋아한 것은 태국 사람들의 취향이다. 태국적인 취향으로 저렇게 그냥 딱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부처가 아니라 저런 그 걷는 모습으로 리드미컬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태국 사람들의 미의식에 맞았기 때문에 저런 형태를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유타야는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유타야는 1351년에 저 남쪽에서 건국을 했고요. 라마디파티라고 하는 왕이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1431년에는 그때 당시에는 기세가 등등했던 앙코르 제국을 멸망시켰고요. 그 다음에 명과 친교를 맺어서 역시 스코타이가 원하고 친한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아유타야는 명나라와 친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왕이 나레수원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나레수원 왕은 왕자였을 때 버마의 볼모로 잡혀갔어요. 그랬다가 이제 몰래 도망을 차서 이 아유타야와 태국의 전쟁에서 이기고 버마를 거꾸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유타야의 그 국민적 영웅이 됐던 게 이제 나레수원이라고 하는 왕이고요. 이 나레수원 왕은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이제 태국이랑 친하니까 니네도 군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나레수원 왕이 오케이 알겠어 보내줄게. 조선이라는 땅이 어디야? 보내줄 테니 우리가 거기서 명나라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일피일 하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죠. 요것은 왓수안다라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벽화고요. 나레수원 왕이 요 가운데 그 코끼리를 타고 가는 게 이제 왕이에요. 이 왕이 1600년에 버마를 물리치고 버마의 바고에 입성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그런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그 사람들이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왕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 사원은 아유타야에 있는 와차이 와타나람이라고 1630년에 세운 사원이고요. 뿌라사통 왕 때 건립이 됐습니다. 외부 벽에 부처님의 생애를 묘사한 부조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는 확인은 하지 못했고요.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과거의 전생에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글이 없어도 교육하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그 프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잖아요. 태국에 가시면 대부분 사원들을 한두 곳은 가시는데 사원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제디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탑 있잖아요. 높이 솟은 탑. 이런 것을 이제 제디라고 하는데 원래는 짠디, 인도의 차이티아에서 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스투파, 탑입니다. 부처님의 유골이라든가 고승의 사리를 안치한 곳이 이 제디고요. 우리로 따지면은 대웅전에 해당하는 것은 우보솥입니다. 아래 사진은 우보솥입니다. 아래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저 사진은 그 우보솥을 보여드린 거고요. 보통 승려들이 수계식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중요한 의식의 장소가 우보솥입니다. 위하는 신도나 승려들이 불공을 드리고 이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불공을 드리고 설법을 드는 법당이 이제 위한이고요. 호트라이는 불교 경전들을 모아두는 곳이 호트라입니다. 그 다음에 살라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벽은 뚫려 있고 기둥만 있는 그런 그 쉼터, 지금 저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저런 게 살라입니다. 그리고 프랑은 크메르식의 여기 보면 가운데에 있는 가장 높은 탑 있잖아요. 약간 로켓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저것을 프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탑이 천왕문이 있고 한참 들어가서 탑이 있고 그 대웅전이 있고 그 뒤에 뭐 설법당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우리식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종다양한 건물을 이렇게 널따랗게 짓는 것이 태국의 그 사원 가람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또 왓 마하탓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유타야의 한쪽에서는 이렇게 버마가 침략을 했을 때 불상의 그 머리를 베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베고 땅에 묻혔던 것들이 나무가 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뿌리에서 이렇게 맺혀 있다가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솟아나온, 그러니까 땅 속에 있던 게
나온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것이 왓 마하타 사원, 아유타야에서 제일 큰 사원인데 거기에 있는 불두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마지막에 짜끄리 왕조는 지금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 혹시 저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왕과나라는 영화죠. 이 왕과나는 양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태국의 서쪽에서는 영국이 압박을 해 들어오고 태국의 동쪽에서는 프랑스가 압박을 해 들어오는 가운데 방콕 왕조를 세우고 왕국을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왕들 그 중에 특히 라마 4세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이 저 왕과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의 방콕 왕조, 짜끄리 왕조이고요. 이 짜끄리 왕조의 그 왕과나 속의 그 왕은 라마 4세, 몽굿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은 왓포라고 해서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고 원래는 17세기에 아유타야 왕식으로 지었다가 1788년 라마 1세 때 중건을 한 그런 사원입니다. 보시면 너무너무 화려해서 어디 눈둘 데를 모르겠는 그런 정도의 치장을 한 그런 사원이고요. 그 안에 가시면 이렇게 열반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상자보 불교에서는. 그래서 불상을 만들고 그 외에 뭐 보살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으니까 당연히 모든 치장은 부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불교식 우주관, 불교식 세계관을 발바닥 모양으로 표현한 부처님의 발바닥이라는 뜻에서 불족적입니다. 또 방콕에 가시면 거의 모든 분들이 보시는 1820년에 개축한 왓 아룬이라고 부르는 사원이고요. 이 사원이 새벽 사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접시 같은 거 깨진 거 보이시죠? 접시 같은 걸로 표면을 장식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새벽빛이 이렇게 햇볕으로 빛이 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새벽사원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짜끄리 왕조 역시 당연히 왕을 부처와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 신앙, 사상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사원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장엄하는 편입니다. 요거는 제가 밤에 찍은 건데 밤에 멀리서 본 짜오프라야 강이 가운데 있고요. 왓 아룬 사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왕실 사찰이고요. 왓 뿌라케오라고 하는 왕실의 구경을 가시면 왕궁 구경 가시면 볼 수 있는 사찰입니다. 왓 뿌라케오의 우보소시고요. 역시 왕실 사찰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장엄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네, 저는 좀 뒷부분에 좀 급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1000년, 1500년 가까운 태국 불교 미술의 역사를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느라고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분이 많으신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인도 스리랑카에서 불교 미술과 함께 언어도 태국어로 전파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태국어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스크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산스크리트를 표기하는 방법이라든가 언어라든가 하는 것이 전파가 됐고 그 뒤에는 현지 언어와 이렇게 합쳐지고 현지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전해지고 비슷한 말들은 현지 발음이랑 비슷하게 변해서 같이 섞어서 쓰게 되고 그 뒤에는 완전히 태국어로 바뀌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코타이 사원의 좌상, 입상, 열반상 같은 여러 불상을 한 곳에 조성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 번에 여러 도상의 불상을 조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천불화연을 표현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천불화연은 인도나 한국의 사례를 보면 작은 불상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상이 이렇게 부처님, 중심이 되는 부처님이 있고 주변에 1000개의 정말 천구라고 생각되는 세워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불상을 잔뜩 표현하는 것이 천불화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런 예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좌상이나 입상, 열반상으로 나누어서 표현한 것은 부처님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뭐 경전을 읽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현지인들의 수요에 맞춰서 또는 현지에 살았던 왕들의 그 필요에 맞춰서 불상을 만들고, 불상 한 번 만든 불상은 쉽게 옮길 수 없으니까 그 옆에 또 다른 불상을 만들고, 이렇게 시대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상자부 불교에서 석가모니 본생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자부 불교에서는 본생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제일 중요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전생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석가모니로서 붓다가 되었는가, 이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생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대승불교에서는 보살들이 와서 부처님 대신 중생들을 구원한다는 게 대승불교잖아요. 그래서 본생담보다는 보살을 많이 만듭니다. 다 아시는 대로 관음보살, 미륵보살 이런 보살들이 대승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그 차이가, 오히려 그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본생담은 정말 드물어요. 굉장히 좀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쉽지 않고요. 보살 같은 거를 훨씬 더 많이 만들고, 불상을 대승불교에서의 약사불, 무슨 아미타불 이런 쪽을 더 많이 만듭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2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태국의 불교 미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